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꼭 감은 두 눈을 금방이라도 뜰 것 같지만 아영이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의식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7년 전 국정감사 현장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던 윤석열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서해안으로 이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례로 문을 열겠습니다. 최근 엿새 동안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뒤에 숨진 사례가 9명에 이르고 또 대전에서는 의식불명 환자도 나왔습니다. 독감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대구의 한 동네 의원에서 독감 무료 백신을 맞은 70대 남성이 접종 다음 날 숨졌습니다. 접종 뒤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태였습니다. 대구시는 이 남성이 파킨슨병과 폐 질환 등을 앓고 있었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과 예방접종과 인과관계는 시 역학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피해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서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무료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들은 고인이 건강했다며 백신 접종을 사망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배를 오래 하셨거든요. 현장 일도 이렇게 나오시면 하시고 또 그 일이 없으면은 그 텃밭에 나가서 그 작물도 이렇게 가꾸시고 보통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의식불명에 빠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70대 여성이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뒤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들이 맞은 백신이 제조사는 한국 백신으로 갔지만 제조 번호는 다르고 상온 노출 등 문제가 된 제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 중 큰 이상을 보인 사례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진활적인 두분도 없다고 나왔었고, 다만 이제 우리 그 역학조사팀들은 그분이 이제 과거의 어떤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건보 심사평가원 쪽에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전국에 걸쳐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구시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동구 거주 70대 남성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경찰 의료진과 합동으로 검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이들은 대부분 고령이었고 또 절반 이상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백신을 맞은 뒤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람은 오후 6시 기준 9명. 이 가운데 지난 16일 숨진 인천 지역 고등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백신을 맞은 뒤 숨지기까지 걸린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2명을 제외한 7명을 따져보면 모두 접종 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구에 거주하던 70대는 주사를 맞고 40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1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난 뒤에 지인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의식을 잃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사망자 절반 이상이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이 있었다는 점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전북 70대, 제주 60대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고 대구 70대는 파킨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았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과 기저질환, 또 사망과의 연결고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분이 그 기저질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검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은 모두 다른 제품으로 백신 자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제품명도 다르고 제조번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제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백신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원인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자 부검 결과와 의무 기록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자체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부검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논의 대상은 오전까지 보고된 사망 사례 6건이었습니다. 이 6명이 접종 후 숨진 원인이 독감 백신에 독성 물질이 있어서일지, 급성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일지, 기저질환 문제 때문일지 2차례 검토했습니다.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동일한 그 백신을 접종받으신 많은 분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괜찮으셨다는. 기저질환은 부검을 통해 더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분이 그 기저질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검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여부. 사망자 모두 접종 후 짧은 시간에 숨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었는데 위원들은 한 명의 경우 의심 사례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심 사례로만 남을 전망입니다. 논의 결과 지목된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의심 사례는 애초 2명이었는데 이 중 1명은 질식사로 판명돼 의심 사례에서 제외됐고 다른 1명은 유족의 요청으로 부검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검은 2건, 한 건은 곧 시작될 예정이고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른 사망자들도 부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부검을 통해 사망자가 몰랐던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도 살필 계획인데 조직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필요해 최소 2주가 걸릴 전망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5건이 신고됐습니다. 이 중 실제 백신에 의한 사망이 인정된 건 2009년 발생한 1건에 그칩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2017년 108건, 2018년 132건, 지난해에는 17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절기 중인 상황에 431건이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고 있어서 당국은 독감 백신 문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렸을 경우 합병증이나 중증으로 진행되기 쉽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일단 사망 소식에 독감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들도 이제 맞으려는 사람들도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각 병원마다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데 백신을 맞기 위해 의료센터를 찾는 방문자 수는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종일 줄을 잇는 곳입니다. 하지만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이후 방문자 수가 3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평소 한 2,000명 정도 내원하셨는데 오늘은 한 600에서 700명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 가량 줄어서 오시고 계시고요. 현재 백신 맞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현재 맞을 수 있는 백신 제품이 문제없는 거냐, 정말 맞아도 괜찮은 거냐, 종일 문의 전화도 끊이지 않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왔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안정이 검증이 돼야 이게 맞을 수가 있는데 또 나이 드신 분도 자꾸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고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차라리 독감을 걸리면 걸렸지 백신을 맞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60대 남성도 있고 기관지 확장증이 재발해 각혈했다는 5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계산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일 나가는데 한 11시쯤 돼가지고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저녁 때 되니까 그 매미 소리만 나오고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반면 부작용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백신을 맞는 쪽이 현명하다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습니다. 불안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주사 맞는다고 다 사람들이 이상이 오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부작용은 극히 일부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래도 불안하다면 사망 사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한 10월 말까지만 독감 예방주사 완료하면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분들은 며칠 기다렸다가 정부가 안심하고 맞으시라는 발표가 나오면 그때 맞으셔도 늦지 않아요. 또 노약자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골라 접종하는 게 좋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쯤 되면 예방접종을 아예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중단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본 겁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논의한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일단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올해 독감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해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거리 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선 독감 의심 환자에 대해 검사 결과 없이도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소아나 고령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타미플루 본인 부담금은 성인 기준으로 5,000원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은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내에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치료제를 우선 쓰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증상 초기에 투여가 됐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과거 신종플루 때도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타미플루를 투여해서 좋은 효과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한 진단 도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화나 앱으로 먼저 예약한 뒤 마스크를 꼭 쓰고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가운데 동생이 안타깝게도 오늘 오후 결국 숨졌습니다. 최근 의식을 되찾아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다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네, 김주환입니다. 네, 치료를 받아오던 중에 의식을 되찾았다, 다소 호전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난 불로 화상을 입은 10살, 8살 형제가 한강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8살 난 동생이 오늘 오후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면서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8살 동생은 오랜 치료 끝에 의식을 되찾았고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호흡기나 폐는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지만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튜브를 빼고도 식사를 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호전됐고 한때 엄마를 알아보면서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아이는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고 오늘 오전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빈소는 인천에 있는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장례 비용은 그동안 재단을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형은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온몸의 40%의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휴대전화로 원격 수업을 가끔 들을 만큼 건강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빌라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 어머니가 외출하고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6개월 여자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아기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첫 번째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서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숨진 A양에 대한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바로 부모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양을 입양한 부모는 학대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파 위에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을 뿐 학대는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국가수에서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정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샅샅이 이제 수사를 치밀하게 하는 게 저희들 목표라. 지난 5월 어린이집이 첫 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이후 무려 5개월 만에 입건한 겁니다. 당시 어린이집 측은 아이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됐다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6월엔 A양이 차에 혼자 방치됐다는 부모 지인의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아이 몸무게가 1kg이나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부모를 조사했던 경찰은 학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매번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 A양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주변인 조사 등을 종합해 부모에 대한 고소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당시 CCTV까지 공개됐었는데요. 오늘이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당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신생아 아영이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2살 아기 아영이. 꼭 감은 두 눈을 금방이라도 뜰 것 같지만 아영이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의식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신생아실 학대 사건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뇌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뇌 실질이 거의 확인이 안 돼가지고 애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도 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기적에 가깝다. 병원 입원 치료가 더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자 아영이는 지난 4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약을 먹어야 하지만 잠들어 있는 모습은 여느 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엄마의 손길 덕분에 평온한 모습으로 첫 번째 생일도 맞이했습니다. 평범했던 아영이 가족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영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으로 맞서는 병원 측을 상대하는 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의료기관을 상대로 일반인이 어떤 소송이나 이렇게 진행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일반인들을 이런 데 대해서 같이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아영이와 가족들. 잠든 아이를 보며 아버지는 1년 전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봤던 것처럼 같이 이제 눈을 맞추고 울든 웃든 뭔가 부모하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만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YTN 차상은입니다. 1년 전 아영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에서야 결론을 내서 병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있었지만 발의됐던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높게 들더니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고 다시 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웁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지 불과 닷새 만에 아영이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정밀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당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11달이 지난 지난달 25일입니다. CCTV의 아동학대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아영이가 머리를 다친 게 간호사 잘못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인데 몇 달을 검토한 전문가도 쉽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과실이 명백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나와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와 원장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건 아동학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간호조무사를 또 행사 입건을 했고 병원장도 같이 의료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양벌 규정에 따라서. 당시 아영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유사 사건을 막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던 택배기사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명이 숨졌습니다. YTN은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한 계약 관계를 앞으로 나흘간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업체 측의 횡포 속에 택배기사들이 배송 대가로 실제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년째 택배기사로 일하는 박승환 씨. 아침 7시부터 무려 5시간 걸려 분류 작업을 마치고 배송에 나섭니다. 택배요. 오늘 맡은 물량은 320여 개. 물건 한 개에 적게는 800원, 많게는 2,000원이 배송 수당입니다. 합하면 25만 원 정도인데 실제 받는 돈은 20에서 22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대리점과 본사에 수수료를 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품이 상하거나 망가졌을 때 파손 비용까지 물어줄 때면 더 남는 게 없습니다. 대리점 자체 구조들을 만들면서 지금은 보통 5에서 10% 정도가 낮은 정도고 심한 경우에는 20%, 30%를 넘는 곳들도 있어요. 박 씨 상황은 그나마 좋은 편. 정해진 수당 체계 없이 대리점주 마음대로 책정하는 곳도 많습니다.
한 택배업체 대리점은 크든 작든 물건 한 개에 수당을 무조건 1,000원씩 책정하고 수수료를 뗍니다. 큰 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고 무거운 것도 1,000원이고 1층도 1,000원이고 5층도 1,000원이고 등짐도 지고 그러고 나르고 있습니다. 물도 있고 쌀도 있고. 대리점주와의 친분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기도 하는데 3% 내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30%까지 내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택배기사가 업체 측에 내야 하는 돈만 월 12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릅니다. 버는 돈이 한 달에 400만 원 넘는다 해도 하루 평균 17시간씩 꼬박 일하는 걸로 따지면 시급으로 10,000원 안팎입니다. 300개 넘어가면 우리도 12시간, 13시간 일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니까 많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럽니다. 소비자가 내는 배송비는 2,500원에서 9,000원 선. 하지만 살인적인 노동 강도 속에 일하는 배송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고 택배업체와 산하 대리점들 배만 불려주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2차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술 접대한 검사 3명이 옛 대우조선해양수사팀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라임일로 직접 만나 돈을 주고 로비한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면서 누군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14장 분량의 2차 자필 입장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모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접대한 검사들이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고 법무부 감찰조사 당시 사진으로 2명을 이미 특정했다며 다른 한 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 확실하다 생각해서 특정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특수부장 출신 이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가 윤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이 내가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 우리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주라고 했다며 청문회 준비팀 검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와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접대한 검사가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변호사의 말을 믿고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 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검찰이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많은 부분 헷갈리는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식으로 수개월 동안 조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직접 만나서 돈을 주며 로비를 했던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며 누가 도대체 어떤 저의를 가지고 나를 이런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은 건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국민을 속인 대검찰청을 저격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른 아침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추 장관은 구속된 김 전 회장을 석 달 사이 66차례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맹목적 비난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비난하지 말고 국민을 속인 대검을 먼저 저격하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해서도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성찰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지휘를 따른 건 당연한 조치이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윤 총장과 대검을 직접 비난하면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이 잘못해서 정당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입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감찰 사흘 만에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이른바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앞으로 현역 정치인이 장관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한 추 장관의 SNS 메시지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국감에 직접 출석해 라임 사태와 가족 관련 수사, 수사지휘권 수용 등 현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심경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8월 신임 검사 임관식 이후 2달여 만입니다. 7년 전 국정감사 현장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던 윤석열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가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오늘 SNS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계 재심 문계기가 탈당 이후의 전부는 아니라며 편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결정에 대해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이 떠난 건 아쉽게 생각한다며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결정에 대해 최근에 보기 힘든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남국 의원은 금 전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에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사관의 국회 국정감사 소식을 강성홍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주중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하성 대사의 교수 시절 연구비 부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대사는 2016년과 17년 고대 교수 재직 때 연구비를 연구소 회식비에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총 279만 원을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누어 규정에 맞지 않게 결제했다는 겁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고대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중국 내 트집 잡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일부 애국지 열풍에 편승해서 이러한 행위를 자극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해치고자 하는 행위는 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중국의 어떤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 대사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BTS 문제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고위층과 직접 소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저희가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의원들은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고 주일 대사관은 일본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사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남관표 주일 대사는 아베 내각 때보다는 분위기가 개선됐다며 이를 최대한 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국회에서 이곳 주중대사관과 주일대사관을 동시에 화상으로 연결해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이 되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올가을 첫 황사까지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초미세먼지와 황사가 점차 해소되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린 희뿌연 먼지층이 이틀 만에 옅어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대기질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밤사이 다시 짙은 안개가 들이오고 북서쪽 바람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여기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 일부도 서해안과 일부 내륙으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황사입니다. 목요일 새벽 한때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일부가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미세먼지와 황사는 오래가지 않고 오후부터 사라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추위를 몰고 오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 5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에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11월 중순의 가을 추위입니다. 목요일 밤부터는 5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찬 공기는 토요일까지도 밀려들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고 찬 공기가 자주 남하하면서 기온 널뛰기 현상도 자주 나타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서 1심 법원이 택시기사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게 먼저라며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모 씨.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사기 환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최 씨는 구급차 운전사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구급 환자 이송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협박하는 등 수차례 합의금을 뜯어낸 적이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최 씨 행위 때문인지 인과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가족의 아픔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저희 유족이나 망인이나 이런 그분들의 이런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형에 비해서도 너무나 작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족은 앞서 지난 7월 말 최 씨를 살인과 과실치사 등 9가지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 씨가 10여 분 동안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히는 게 쟁점입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당시 피해자 상태로 볼 때 이송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증거대로 그리고 수사 원칙대로 그렇게 수사하겠습니다. 유족은 최 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터라 민사 재판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타이어 전문업체 타이어뱅크의 한 가맹점 업주가 고객 자동차 바퀴를 일부러 파손한 뒤에 교체를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광주 지역의 한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이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어제 해당 가맹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점주에게 바퀴가 손상됐다며 교체를 권유받았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직원이 공구로 차량 바퀴를 구부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이어뱅크 본사 관계자는 해당 지점 사업주가 일부러 바퀴를 파손한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최근까지 치솟던 매매가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지 못하면 앞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른바 2030의 매수세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이외 지역의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이른바 가격 키 맞추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주 연속 0.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여기에다 자금 출처 조사까지 정부가 투기 수요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관망세일 뿐 하락장으로 판단하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더 오를 거란 불안 심리는 30대는 물론 20대 이하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0대 거래량은 전체 3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대 이하의 매수세도 강해져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2030이 사들인 셈입니다. 이런 사자 행렬은 최근 매물 부족에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전세 시장의 영향도 큽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를 다시 사는 거 포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으로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청약 일정이 공개됐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고 수요자들이 여전히 추가 상승의 기대를 가지고 시장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금과 저금리 효과로 인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고 있고 청약 대기 수요는 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속의 가격 불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의 취업자 수도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청년층 일자리는 5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1만 8천 명, 30대는 28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40대와 50대를 합친 중장년층의 취업자 감소와 비교해도 20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더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숙박 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이 특히 타격을 받았는데 이 업종들의 청년층이 주로 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은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 업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취업에서도 줄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는 한 해 전보다 5만 3천 명, 30대는 20만 2천 명의 상용직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 충격도 컸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한 해 전보다 43만 명 이상 줄어들며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하다 보니 타격이 심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방역 속에서 내수와 고용 안정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용과 내수는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고용 회복과 소비 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용 측면에서 4차 추경에 반영된 긴급 고용안전 패키지 지원을 마무리하고 30여만 개의 4분기 채용계획 일자리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고용의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재정을 지원해 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그런데 이틀 뒤 숨졌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서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어느 한 개의 제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백신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원인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의 연계상 급성기 과민 반응하고 병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저질환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보건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에 사망한 사례 현재까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진 사례 지금까지 9명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9명 중에 2명은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 현재 80대, 70대가 각 2명씩 그리고 60대 1명, 그리고 50대 1명, 10대 1명이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전북, 서울, 대전, 대구,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지역만 특정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독감의 백신이 어떤 특정 백신이나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백신에 의해서 다 같이 접종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령대가 물론 고령층에 있는 연령대가 많지만 지역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는 증상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망한 사례를 보니까 인천에서 숨졌던 그 17살 고등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 70대, 80대 정도 되면 대부분들 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아마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는 기저질환이 아주 깊으셔갖고서 돌연사를 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 이 독감 백신이라는 것이 과연 거기에 어떤 작용을 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부검이 진행되어야 그런 자세한 정밀한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부검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갖고서요. 또 대구 환자의 경우에서는 질식사로 판명이 되었고 또 한 명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래서 중증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주 급격히 일어나는 과민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사망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지는 않는 경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명 정도가 의심이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2명 다 부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한 분은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고 한 분은 질식사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건 정도에 불과해서 전체적으로 원인을 알아내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2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7명을 모두 따져보면 모두 접종하고 난 사흘 그 안에 모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짧은 시간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저질환자의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자는 백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기저질환에 어떤 형태로든 백신을 맞고 나서 그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독감 자체에 독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요. 지금 질병관리청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그것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백신 자체에는 독성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나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이 신체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고 나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 그 연관성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백신 자체에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백신을 통해서 기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검토해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전북과 제주, 대구에서 나온 사망자들이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실제 사망자 절반 이상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혹시 독감 백신과 기저질환 간의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글쎄요, 그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는데 사실은 기저질환이 없는 인천의 그 17살짜리 고3 학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이외에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1차 부검 결과에 있어서도 본인도 모르는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서 사망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부검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연관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부검으로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9년 이후로 25명이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을 했었는데 그중에 1명, 2009년에 10월에 접종을 받으신 65세 여성 1명만 독감 백신에 의한 사망으로, 즉 원인이 독감 백신이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독감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 사백신입니다. 사백신은 그 독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아나필락시스라는 이 상황 아니면은 어려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시간 내에 사망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독감 백신의 독성이라기보다는 기저질환과의 어떤 연관성, 즉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 독감 백신이라는 이물질이 들어옴으로 해갖고 급격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과민하게 됨으로 해서 아나필락시스는 아니지만 기저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밝혀내기에는 아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마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단기간 내에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례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은 인원이 나오는 건 사실 처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하면 지금 고령층, 특히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그 상당히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층을 먼저 취약 연령대라고 그래서 맞게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아야만 사실은 사망률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령층이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시면서 또 임신부라든지 어린아이, 소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몸 컨디션을 잘 만들어 갖고 가능하면은 적당한 시기에 맞아야만 이것이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이지 이게 언제까지도 기다리면서 지금 10월 말 11월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안 맞으신다면은 사실은 또 유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아슬아슬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은 떨어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큰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사망자는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는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안 맞는 분들이 아마 많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료 백신하고 유료 백신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무료 백신 쪽에서 한국 백신 쪽에서의 그 침전물이라든지 또는 그 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신뢰를 못 얻은 데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또 이런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더 좀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한 사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사망한 대전의 80대 남성, 평소 앓던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유족의 발언 듣고 오시죠. 도배를 오래 하셨거든요. 현장 일도 이렇게 나오시면 하시고 또 그 일이 없으면은 그 텃밭에 나가서 그 작물도 이렇게 가꾸시는 보통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유족들이 말하기에는 이분께서 평소에 건강하셨고 뭐 텃밭일을 할 정도로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기저질환도 없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조사가 더 진행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신 자체가 예를 들면 독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한테 증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증상은 안 일어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나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상의 특징이나 신체적 특징이 다른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17세 그 청소년이나 아니면 이 80대 이분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뭔가 다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 또 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완전히 나온 상태는 아니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2건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저질환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또 설명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80대 남성이 맞은 백신은 상온 노출이나 그리고 이제 백색 입자가 나왔던 문제의 제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봤더니 백색 입자가 나온 백신과 생산 날짜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주사기에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혹시나 주사기가 오염됐었던 건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주사기에는 오염이라기보다는 실리콘 오일이라는 것을 유난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 침전물이 생긴 것들은 그 주사액에 있는 항원 단백질하고 이 실리콘 오일이 같이 침전이 되는 바람에 불용성, 즉 녹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 한마디로 물 백신, 즉 항원으로서 작용을 잘 할 수 없는 백신이 될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독성 물질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폐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신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침전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폐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에 접종된 것들은 이런 침전물이 있는 백신은 지금까지 접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이게 효과면이 아니고 지금 부작용면이기 때문에 특히 부작용면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독감 백신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보고 계신 거군요. 이게 뭐 옛날처럼 주사액을 주사기로 뽑아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전부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또 상온에 노출된 경우에 있어서도 장시간이 아닌 한 사실 상온이 이 사백신에게는 굉장히 강한 백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온에서 뭐 한 달을 있는다 할지라도 효과라든지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품질 관리상 우리는 2도 내지 8도씨에서 계속 생산부터 접종할 때까지 유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온의 노출, 뭐 침전물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독감 백신이 우리 사람한테 어떤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적인 일시적인 부작용은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것이 독성 물질은 어느 정도는 뭐 항원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긴 하지만 독성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도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숨진 사례가 있는데 90대 노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심장질환 등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9시에 맞고 그 다음 날 0시 30분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시간도 짧고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기저질환과 이 독감 백신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저질환들이 독감 백신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 알레르기성 반응이든 다른 어떤 형태의 반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신 자체의 독성은 없다 하더라도 그 백신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입장에는 사실 백신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금방 적응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약간의 변화에 신체적 변화가 와도 그것이 다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충분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기저질환자들이 앞으로 독감 백신을 맞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참고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 역시나 이제 독감 백신과 또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느냐 여부인데요. 보건당국은 백신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저희 조사반에서는 2차에 걸쳐서 6분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 그 인과관계,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백신이 어떤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신 자체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급성기 과민 반응에 의한 사망인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적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6분 중에서 2분을 제외하고는 다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 그 보건당국의 입장을 종합을 해보면 같은 백신을 맞았던 다른 접종자들한테는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서 지금 산재돼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또 제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또는 변성이 되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은 다 배제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5개의 회사에서 만든 백신들이 골고루 전국에 걸쳐서 지금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한 회사에 한 라트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됐었다면은 이 백신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할 수가 있고, 다만 아나필락시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적어도 30분 이내에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고 뭐 수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드문 데 비해서 지금 사망하신 분들은 다 그 시간들을 넘어갔고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사실은 2명 정도는 의심을 할 수는 있겠다 하는 정도였었는데, 사실은 그 2분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 지금 부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또 나머지 2분은 그런 아나필락시스에 의심이 할 수 없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 원인을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죠.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네. 그 뭐 사이토스카인 스톰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이, 이것이 과민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결국은 이 혈압이 저하되게 되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식은땀 같이 나고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예. 근데 아주 이게 급격한 반응이고요. 우리가 뭐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것들은 땅콩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 먹으면 잘못하면 응급실에 실려가고 죽는다든지, 예. 벌독이라는 것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의 독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달걀 같은 거에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두드러기라든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 정도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고, 상당히 심각한 이 과민 반응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고 아주 급성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간적인 문제로서도 배제될 수가 있고, 또 증상면에 있어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급격한 증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한 2명 정도였었는데 이 부분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예, 지금 보건당국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숨진 사례가 2건이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애초 2건에서 지금 1건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건은 지금 질식사로 판명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보건당국이 조사를 네. 했는데 대구에서 사망한 70대 남성 같은 경우 질식사로 판명이 되면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분 한 분으로 좀 줄어들게 된 건데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우리가 밝힐 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뭐 7분이 이제 사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반응이 안 일어나지만 백신을 맞았을 때 특이한 케이스나 아니면 특이한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케이스에 이런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 반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분은 땅콩을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달걀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걸 먹었을 때 심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의 다 체질이라든지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백신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나 특수한 어떤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특정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특이한 신체 반응을 보이는 분들한테는 독감 백신을 맞지 말라라는 매뉴얼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땅콩이라든지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독감 백신 안에는 그런 특정한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독감 백신을 만들 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걀, 즉 유정란에다가 바이러스를 증식시켜서 만드는 사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포주에 감염을 시켜서 백신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달걀에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유정란으로 만든 걸로 된 백신을 맞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세포주로 만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바로 이 세포주로 만든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나필락시스라는 것이 독감 백신을 맞고서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이 안 맞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뭐 고령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의해서 맞아야지 이것을 아나필락시스를 걱정을 해서 안 맞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사망한 6분이 과거에도 독감 백신을 맞은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4가 백신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작년에는 무료 백신인 경우에서는 3가였었지만 3가냐 4가냐에 따라서 성분이 뭐 그다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이전까지도 계속 맞으셨던 분들이 올해 사망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랑은 좀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독감 백신과 무관한 또 사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 17세 남학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아니고 뭐 길랑바레 신드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망 원인 자체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밝혀야 되는데 일단 국가수에서의 1차 부검 결과를 보면은 기저질환 자체가 없었다고 하니까 좀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 사례를 좀 전해주시죠. 과거 사망자와 기저질환과의 인과관계, 그동안 통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통계를 보면 25건 정도가 사망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한 건만 질병 당국에서 이거는 이제 그 백신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판명을 해서 피해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24건은 다 기저질환자로 확인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기저질환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는 것이지 백신이 뭐 독감 백신이 사인이 됐다고는 판단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사도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 교수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사망하신 분이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만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백신이 어떤 사망의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만약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더 며칠을 더 생존하시거나 아니면 한 달, 두 달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아서 그게 더 빨리 더 사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독감 백신이 갖고 있는 독성 때문에 사망했다고 인정된 건 단 한 건밖에 없고요. 2009년부터 25건 중에 현재도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질병청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일단 보건당국은 최근 잇따른 사망과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은 최종 부검을 한 뒤에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이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0일 이후 기준으로 총 431건이 집계가 됐거든요. 근데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게 굉장히 또 많은 수치입니다. 좀 그래픽을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 2017년에는 108건에 불과했고 2018년에는 132건, 지난해에도 177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많지만 올해 특히 431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즉 우리 2,900만 명 정도를 접종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 접종을 좀 일찍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벌써 상온 노출 백신이 생겼고 또 백석 친전물이라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무료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무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났고 또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도 봐도 이런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해서 전화를 거시면서 능동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이 독감에 대한 백신의 이 영향을 여러 가지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금 1297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적어도 이 이상 되는 1600만 정도가 더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작용 사례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인 것이 예년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어도 2, 3일 동안 지나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신고 같은 것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특히 무료 백신인 경우에 더 많은 신고들을 하시고 유료 백신을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부작용이 나오면 바로바로들 신고들을 하시기 때문에 수가 아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사망 케이스 같은 경우들은 좀 더 이상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독감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대체 독감 백신 맞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평소 한 2,000명 정도 내원하셨는데 오늘은 한 600에서 700명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 가량 줄어서 오시고 계시고요. 현재 백신 맞고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망자도 늘어나고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안정이 검증이 돼야 이게 맞을 수가 있는데 또 나이 드신 분도 자꾸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생기고 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차라리 독감을 걸리면 걸렸지 백신을 맞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예, 지금 뭐 시민들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고령자, 기저질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고령자, 특히나 이제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독감 백신 맞아도 되는 거냐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건강 상태가 좋은 날 가능한 예방 접종을 맞으시라는 거예요. 상태가 안 좋을 때 맞으면 더 증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면 의료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알레르기,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배양을 해서 백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뭐 달걀에, 계란에 알러지가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면 의료진이 그걸 판단해서 또 백신, 적합한 백신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접종하고 바로 병원을 나오지 마시고 15분에서 30분 정도 병원에 계셔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쇼크가 오거나 아니면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짧은 시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한테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접종 당일은 가능한 한 쉬시고 2, 3일 동안 몸 상태를 계속 살피셔야 돼요. 뭐 부작용이 있는지, 고열이나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나 심한 현기증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일단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올겨울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끝나지 않았고 혹시나 독감과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고령자분들, 기저질환 계신 분들 독감 백신 맞아야 합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맞아야죠. 예. 네. 제 의견은 맞는 게 맞는 것이 지금 1월 달에 1월 20일 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4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환자 수는 2만 명 좀 넘지만 실제 사망률은 1.76%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독감은 0.1%에서 0.05% 사망률을 나타내지만 1년에 수천 명이 사망합니다. 네. 예방주사가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는데 지금 예방주사를 안 맞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취약계층, 즉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임신부, 고령자, 기저질환자, 또 소아, 또 의료진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맞아야만 이 독감이 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건강하다 그러면은 치료제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지금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한 50% 정도의 국민들이 이 접종을 받는다 그러면 올해는 이런 트윈데믹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남반구의 국가들도 사실은 이 트윈데믹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올 봄에 독감이 굉장히 빨리 없어졌고 다른 여러 가지 소화기계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든지 뭐 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없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이 백신 지금 물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실지 모르지만 이득이 훨씬 많다. 지금 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회의적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것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시간이 늦지 않게끔 맞아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10월 22일이 돼가고 있는데 11월 중순쯤 되면 유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2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번 달 말 11월 달까지는 많이들 맞으셔야만 유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사망자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접종 사업이 당분간 중단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금일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서 피해조사 반에서 사례별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 보건당국도 당분간 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제 독감 의심 환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선제 투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타미프루라는 약이 사실 시기를 놓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항바이러스제이긴 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해야만 예후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독감이라고 진단을 받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독감의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타미플루를 처방하고서 복용할 수 있게끔 또 보험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이 독감의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즉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맞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독감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독감이 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독감 바이러스는 원체 여러 종류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백신이라고 해서 전부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우리나라의 비축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겨울은 특히 이 독감이 유행하지 않도록 갖은 수단은 다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중순부터인가요? 예, 11월 중순부터 한 내년 4월 정도까지인데 올해 경우를 보면 한 3월 중에 벌써 다 독감이 없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유지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 즉 백신과 치료제, 또 우리들이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개인 위생 잘 지키는 거, 거리 두기 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막을 수가 있고 코로나는 지금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독감도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에 대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항체 형성 시기가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독감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송사에서 벗어나서 후련하시죠? 네, 잠은 뭐 더 잘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공간에 하고 있으며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법인카드 내역하고 비서실 크기 변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건 자치사무에 가는 것이고 지나치게 지방 정부들의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요?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사무 구분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국회에서는 국가 위임 사무와 재정이 지원되는 사무만 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진도를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시종 일관 여유로우시고 또 당당한 모습 역시 소문대로 지사님 홍보 예산은 묶어놓고 다른 예산만 올릴 수 홍보 없지 예산에 않습니까? 대해서 야당 의원 지적에 일배 수준의 조작과 선동 이러니 국민의 짐 그런 말씀하셨죠. 네. 두 배를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 그 위치가 됩니까?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실 분이고 큰 뜻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전체 국민을 생각하고
저도 평소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도정을 비판하시려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2016년보다 2020년에 예산이 단순 비교로 보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남경필 지사가 올리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 예?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91명으로 다시 1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SRC 재활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간병인인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집단 발병이 확인돼 동일 집단 코호터 격리에 들어갔지만 추가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간병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인 모임까지 이렇게 지인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감염도 있지만 그 병원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방역이 깨끗이 된 게 아니에요.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5개 병동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하고 사실상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 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8,000곳이 넘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명절 가족 모임과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 언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유행 속에 해외 유입 환자도 늘어나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전국 고위험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 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영업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험 시설 일제 점검은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뷔페 등 11종 시설이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한 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관리 대상이 더 많습니다. 고위험 시설 외에도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16종 다중이용시설이면 점검을 받습니다. 150제곱미터 넘는 식당이나 카페,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예식장, 종교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게 드러나면 즉시 영업 중단이나 벌금 조처됩니다. 앞서 클럽이나 콜라텍, 감성주점 등 5가지 유흥시설은 면적 4제곱미터에 1명씩 인원 제한도 의무가 됐습니다. 무대 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 식사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런 곳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제한 조처도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은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현실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인 지난 2분기에 문을 닫은 상점만 2만 곳이 넘습니다. 어떤 업주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망했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김다연, 홍성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1분기)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전체 상가 수는 39만 1천여 개였는데 지난 6월에는 37만여 개로 뚝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2만 1,000곳이 장사를 접은 겁니다. 업종별로 볼까요?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세입니다. 특히 절반 가까이가 음식점, 그야말로 된설이 맞았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포함된 학문 교육 분야는 전체 5%가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관광, 여가, 오락 부문의 감소세가 가장 컸는데 1,000곳 넘게 가게를 비웠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노래방은 4,300곳에서 3,800곳으로 줄었는데 10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PC방은 전체 17%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상반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가장 컸던 8, 9월의 상황이 반영된다면 3분기 통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폐업이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의 끝일까요? 폐업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엔 문제가 없을까요? 홍성욱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망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코인 노래방. 너무 억울해서 현수막을 달았다는 주인을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전세를 못 내갖고 안전해서 끊어주셨어요. 박 씨는 노래방 기기를 팔 때 가장 속상했다고 말합니다. 23개 방에 있던 반주기와 앰프만 간신히 중고상에 넘겼는데 손에 쥔 돈은 25만 원뿐입니다. 3억을 들여 창업한 박 씨의 심정이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주기나 앰프를 제외한 이 마이크나 모니터, 스피커 등 다른 기기들은 아무리 헐값에 내놔도 사가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 폐업한 노래방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동전교환기, 음료 자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밖에 쓰지 않은 기기를 팔 곳이 없어 폐기 처분하게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다달이 내야 하는 임대료 200만 원과 원상복구비 1,000만 원입니다.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보증금 3천만 원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저희가 못 가지고 보증금 얼마? 3천만 원인데 그냥 계약 기간 전에 빼고 이제 보증금 저희 그냥 포기하는 걸로 그러고 나가기로 했어요. 폐업한 온갖 가게에서 나온 중고 물품이 모이는 곳은 어떨까? 서울 세운상가를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중고 노래방 기기가 산처럼 쌓여 있다는 얘기와 달리 현장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곡 업데이트 비용 때문에 중고업자에겐 그리 달가운 물건이 아닙니다. 반주기 한 대당 한 달에 2만 원이 드는데 중고업자가 매달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기기를 팔아도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저작권료를 저희가 지불을 하고 신곡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금액 그렇게 저희가 신곡가서 입력을 하고 중고로 팔려면은 안 팔려요. 비싸갖고. 그래서 저희가 중고 인수를 안 하는 거죠. 줄어든 창업도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악재입니다. 중고로 물건을 팔려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숙박과 음식점 창업 수는 8만 2,592건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습니다. 중고 주방용품과 가구 판매장에 모인 서울 황학동의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동종합주방 대표고요. 한 25년 정도 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소창업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태에는 아예 창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쌀 데가 없는 늦었어요. 쉽게 공짜로 가져와도 관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세가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관리 비용 때문에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가져와요. 문 닫고 망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팔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사와야 되는데 살 수가 갖다 팔로가 안 되니까 싸지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폐기로 그냥 처분해요. 폐기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분들도. 그래서 폐업 뭐 아무나 하나? 돈 있어야 폐업해요. 폐업도 뭐 공짜로 누가 부셔준대? 주인은 원상복귀해라 하는데 돈이 얼마예요? 내가 이걸 30년 같이 한 사람인데 접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올해는 어려운 시대지만 내년은 아마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YTN 홍서욱입니다.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사건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 장관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 때 밝혔던 대로 피격 공무원 유족과 만났습니다. 30분 정도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 이 씨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좀 강력한 항의나 성명서가 좀 필요하다. 그런 걸 좀 요청 좀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논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번 사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동생의 시신수색, 유해 송환을 위해 중국 정부와도 협조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성심성의껏 검토하고 이제 답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일단 협조를 하겠다고 그러셨고요. 모레 열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도 문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공무원 피살 사건이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외교부는 초안을 작성하는 유럽연합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와 결의안 내용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될 조짐이 보이지만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됐지만 북한은 우리의 공동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강당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방청권을 신청하러 온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서 이 재판을 특별히 방청하러 이렇게 응모하러 왔어요. 앞서 참여연대는 방청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되면 삼성 측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방청권 추천 배부를 요청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진 중요한 그 재판인데 재판 기회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재판부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방청권을 추첨하기로 했고 재판부가 마련한 39석에 모두 73명이 신청해 최종 경쟁률은 1.87대 1을 기록했습니다. 7번입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등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줄곧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첫 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17일 이후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 송심 재판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다음 주 공판 준비 기일이 다시 열립니다.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은 조만간 2개 재판을 동시에 받기 위해 법원에 자주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인천과 수도권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지 석 달 만에 제주에서도 유충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환경부와 제주도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가정집 샤워기에서 발견된 유충입니다. 지난 18일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이후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유충이 발견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에서도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정수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유충 발견에 불안해하면서도 상수원 지역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을 지적합니다. 아주 불안하죠. 우리도 먹고 있는데 워낙 물이 깨끗한 물인데 1급수인데 여기가 좀 불안하죠. 우리 지금 상수보유 지역이니까 좀 보호를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실적으로. 환경부는 전문가 23명을 제주에 보내 정밀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유충이 발견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빨리 최대한 단기간에 마무리하는 게 제일 급한 선배를 가지고 강정 정수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 내 17개 정수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바로 시작하도록 제가 제주도에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원인 조사와 함께 유충 발견으로 불안해하며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불안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다수를 충분히 공급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당국은 서귀포 지역 유충 사건 원인이 인천 수도권 지역처럼 정수장 관리 부실 등이 원인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유충 사건의 원인으로 지난 태풍 말삭 때 내린 폭우 때문에 중상류에 있던 유충들이 하류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주가 서귀포 지역 유충 사건의 고비가 될 것 같다며 원인 확인과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레드카펫 등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한 채 막을 올렸습니다. 비록 규모가 대폭 축소됐지만 초청 작품의 질은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관객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상영관에 입장합니다. 화려한 개막식 없이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25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올해 초청 영화는 68개국 192편. 300여 편 안팎을 상영하던 예년에 비해 규모는 대폭 줄었지만 작품의 질은 훨씬 높아졌다는 게 영화계 전반의 평가입니다. 예년보다 한 100편 정도가 줄었지만 전 세계 영화계에서 화제가 됐던 작품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관객들이 굉장히 보고 싶은 영화들을 좀 엄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막작은 홍금보와 서극 등 홍콩 거장 7명이 만든 옴니버스 영화로 1950년대 홍콩 사회의 단면과 추억들을 아기자기하게 담았습니다. 폐막작은 일본 애니메이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선정됐는데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는 따뜻한 성장 영화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칸 영화제 선정 작품 23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화제작들을 대거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영하는 월드 프리미어만 70여 편에 달합니다. 올해도 역시 월드 프리미어가 확실히 많은데요. 칸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장 56편 중에 23편이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알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극장 수와 관람객 수는 제한했습니다. 37개에 달했던 상영관 수는 영화의 전당 6개 관으로 축소했고 좌석 수도 전체의 25%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요 작품 상당수는 이미 매진된 상태입니다. 거품을 빼고 오로지 영화에 집중한 부산국제영화제. 어려운 첫걸음에 국내외 영화인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내일도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집니다. 길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강원과 충북, 호남과 제주도는 오후에, 영남은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황사도 함께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부터 그치기 시작해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도 내일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저녁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절기 상강인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토요일에는 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